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앞으로 10회에 걸쳐서 중국과 중국 역사에 대해서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중국의 6도읍지, 시안, 로양, 카이펑, 항저우, 난징, 베이징 이렇게 6도읍지를 차례차례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 중국 전체에 대한 윤곽을 그려볼까 합니다. 중국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크다, 많다 이 단어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크고요. 인구도 너무 많고 게다가 역사도 너무나 유구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렵게 느껴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거대한 중국의 윤곽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역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중국의 역사를 알 수 있을까요? 역사를 단지 지나간 과거라고 생각하면 역사가 어렵고 재미가 없는데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죠. 과거의 중국과 현재의 중국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중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 답사를 갈 때마다 꼭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서도 과거의 중국과 현재의 중국이 어떻게 만나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가 박물관에서 전시물보다 더 흥미롭게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전시물이 어떤 맥락에서 전시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봤던 전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베이징 올림픽이 열릴 때쯤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봤던 밀랍 인형 전시인데요. 현재의 중국이 과거 중국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미래의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하는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전시였습니다. 아주 다양한 인물들의 밀랍 인형이 있었는데요. 복음을 통틀어서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밀랍상이 구역별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여름방학 기간이라서요. 학생들이 특히 많았는데 밀랍 인형상이 실제 인물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다들 신기해했습니다. 저도 그 학생들처럼 호기심에 차서 전시를 둘러봤는데요. 그러다가 중국의 정치 인물들을 모아놓은 구역에 있는 밀랍상을 보면서 이 전시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기획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전시인지 궁금하시죠? 한쪽 편에는 진시황부터 청나라 강희제에 이르기까지 역대 제왕들의 밀랍상이 줄지어 있었고요. 그 맞은편에는 순환을 비롯해서 마오쩌둥, 덩샤오핑 같은 현대 중국 정치 지도자들의 밀랍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치, 이런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바로 고대 중국에서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고금의 단절 없이 하나로 이어져 온 중국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국에는 몽고족의 원나라도 만주족의 청나라도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중국은 다민족 국가죠. 다민족 국가인 중국으로서는 그 56개 민족을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민족 왕족까지 포함해서 고대로부터 하나로 이어져 온 중국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다양한 전시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밀랍 인형 전시관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시가 마지막 구역에 있었는데요. 레이펑과 빌 게이츠가 마주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죠. 레이펑은 생소하실 텐데요. 1960년대 마오쩌둥 시대 인민해방군의 모범 병사입니다. 23살 젊은 나이에 사고로 순직했는데요. 멸사봉공의 화신으로 알려지면서 영웅으로 칭송되어 온 인물입니다. 이 둘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었냐면요. 레이펑은 영웅 열사들의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었고요. 빌 게이츠는 유명 외국인의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레이펑과 빌 게이츠가 마주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는데요. 공산주의 혁명 정신의 상징인 레이펑과 자본주의의 아이콘인 빌 게이츠, 이 둘이 마주하고 있는 장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레이펑과 빌 게이츠가 마주하고 있는 장면은 바로 중국과 미국이 마주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이펑과 빌 게이츠, 너무나 이질적인 두 존재가 마주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둘이 하나로 합체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레이펀과 빌 게이츠 합체. 바로 부강한 공산주의 중국을 말하는데요. 아, 중국이 꿈꾸는 미래가 바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의 미국처럼 부강화돼 공산주의 체제는 굳건히 지켜나가는 중국인 거죠. 그래서 레이펀과 빌 게이츠가 마주하고 있는 장면은 바로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하는 중국을 말해줍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베이징 올림픽 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이렇게나 빨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밀라빈형 전시에서 레이펀과 빌 게이츠가 마주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그 둘의 합체는 조금은 먼 미래의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년 사이에 중국이 너무나 빨리 성장해버렸죠.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중국을 견제해야 하고 중국으로서는 어떻게든 그 견제를 뚫어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팽팽한 힘겨루기는 불가피한 추세입니다. 최근 중국 국무원 산하의 연구센터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더라도 2032년이면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거라고 합니다. 중국이 강대국화되면서 팍스 시니카의 도래를 전망하는 목소리가 자주 들리고 있죠. 팍스는 라틴어로 평화를 의미하고요. 시니카는 중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팍스 시니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할 때 이 팍스의 의미는 다른 나라가 도전할 수 없는 강력한 패권을 가진 나라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밀라빈형 전시를 지금 돌이켜보면 레이펑이 빌 게이츠를 마주하고 있는 장면은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에 도전하는 팍스 시니카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기 2년 전인 2006년에는요. 대국굴기라고 하는 12부작 다큐멘터리가 CCTV에서 방영이 됐는데요. 그때 이미 중국이 미국을 이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었던 거죠. 대국굴기에서는 9나라의 흥망을 다뤘는데요. 포르투갈부터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미국까지 총 9개의 대국의 흥망을 다루었습니다. 제작 취지는 강대국의 조건을 검토한다는 거였는데요. 미국을 이어서 중국이 대국으로 불기할 거라는 암시였던 거죠. 흥미롭게도요. 2020년 7월에 중국과 미국이 일주일 간격으로 잇따라서 화성 탐사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우주에서도 진행 중인데요. 중국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2등은 지구에서 1등이 될 수 없다. 중국이 지구에서는 물론이고 우주에서도 1등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로서의 중국입니다. 그래서 고금의 단절 없이 하나로 이어져 온 중국이라는 역사도 필요하고요. 또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같은 소수민족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리 독립의 움직임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반환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중국화하지 못한 그 홍콩도 잘 단속해야 하고요. 또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게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소수민족 문제, 홍콩 문제, 대만 문제 중에서 중국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게 바로 대만 문제인데요. 대만의 공식 국가명이 뭔지 아시나요? 네, 중화민국입니다. 약칭하면 역시 중국이죠. 그런데 대만은 유엔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때문인데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해서 유엔에 들어가면서 대만이 유엔에서 퇴출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그 귀여운 동물 판다에 대한 얘기 잠깐 여기서 할까 합니다. 판다 외교라는 말이 있는데요. 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판다를 활용하는 중국 특유의 외교수를 판다 외교라고 합니다. 그 희소성이나 아니면 친근한 이미지에 있어서 그 판다만한 동물도 없는데요. 1972년에 닉슨의 중국 방문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됐을 때
양국 간의 화해의 징표로 중국이 미국에 판다 한 쌍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같은 해 중국은 중일 수교를 기념하면서 역시 판다 한 쌍을 일본에 선물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타이완에 선물로 기증한 판다 한 쌍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탄탕과 유안이안인데요. 중국이 타이완에 이 판다를 선물하겠다는 것은 그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국민당 명예주석에게 제안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선물로 주겠다는 판다가 중국과 타이완의 화해의 상징이 되기는커녕 타이완에서 정치적 논쟁거리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바로 판다 한 쌍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 탄탕과 유안이안인데요. 그 이름을 합하면 탄유안입니다. 흩어진 가족이 다시 모인다는 의미인데요. 타이완 측에서는요, 이 중국이 판다 기증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중국 중심의 흡수 통일이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타이완의 총통이 천쉐이비엔이었는데요. 민진당 소속입니다. 그 민진당은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하는 당이죠. 민진당은 중국의 판다 기증에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당의 마잉지오가 총통으로 취임하면서 그 이전 정권이 반대했던 중국의 판다 기증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탄탕과 유안이안은 특별기를 타고 타이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야당인 민진당 측에서는 이때 판다 이름을 바꾸자고 주장했는데요. 탄탕과 유안이안을 타이타이와 뚜뚜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 타이타이와 뚜뚜의 이름을 합한 타이뚜는 타이완 독립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판다 이름을 둘러싸고도 중국과 대만의 입장이 매우 다르죠. 지금 대만을 중국이 통일하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사실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요인인데요. 대만의 정체성이 이미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설문조사를 하면 자기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대만인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대만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대만의 정체성이 중국과는 너무 거리를 점점 벌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대만을 통일하기가 점점점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면서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민진당과는 달려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당의 마잉지오가 2012년 총통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죠.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그 단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따르면요. 두 개의 중국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일국양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국, 하나의 나라, 양제, 두 개의 제도라는 뜻인데요. 하나의 중국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덩샤오핑이 중국과 대만의 통일을 겨냥해서 내놓은 방침이 일국양제인데요. 그야말로 덩샤오핑다운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흥묘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흥묘백묘론을 주장하면서 개혁개방을 이끌었는데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인민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최고라는 취지의 흥묘백묘론은 일국양제와 그 논리가 아주 비슷합니다. 국가의 통일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은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일국양제 원칙은 먼저 홍콩과 마카오에 적용되었습니다. 중국은 1997년과 1999년에 각각 영국과 포르투갈로부터 홍콩과 마카오를 반환받았죠. 아까 말씀드린 밀랍 인형 전시관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었던 건요. 우주비행사 양리웨이의 밀랍상이었는데요. 중국 최초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5호를 타고 우주에 나갔던 양리웨이가 우주 상공에서 안부를 전한 대상이 누구였냐면요. 조국의 인민, 홍콩과 마카오의 동포, 대만 동포, 해외 교포였습니다. 우주에서 양리웨이는 일개 개인이 아니죠. 중국이라는 국가를 대변하는데요. 양리웨이가 건넨 인사는 바로 하나로서의 중국, 하나로서의 중화민족을 강조하는 중국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하나로서의 중국, 하나로서의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은 중국의 민족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밀랍 인형 전시가 열린 시기가 바로 베이징 올림픽 즈음이었는데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티베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었죠. 당시 중국 당국은 프리 티베트를 외치는 사람들을 국가 번영을 가로막는 반애국주의자로 비난하면서 시위를 무력 진압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마스코트에는 그런 중국의 속사정이 반영돼 있는데요. 베이징 올림픽 마스코트 기억나시나요? 네. 베이징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베이징 환잉니라는 말의 앞글자를 따서 빼이빼이, 징징, 환환, 잉잉, 니니 이렇게 5개로 이루어진 마스코트였는데요. 이 중에서 잉잉이 바로 티베트 영양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마스코트에 티베트 영양을 포함시킨 이유가 뭘까요? 바로 티베트가 중국에 속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또 중국 지폐 50위안짜리에는 티베트 라싸의 포탈라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티베트가 중국에 속한다는 것을 애써 강조해야 할 정도로 티베트를 완전히 중국화하기가 어렵다는 말인데요. 티베트뿐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 내몽골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시위와 무력 진압은 하나로서의 중국, 그리고 하나로서의 중화민족을 만들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걸 말해줍니다. 티베트족, 몽골족, 이구르족을 포함해서 중국에는 모두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한족이 중국 전체 인구의 91% 좀 넘게 차지하니까 소수민족 인구는 다 합해봐야 8%밖에 안 되거든요.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왜 그렇게 하나로서의 중화민족에 집착하는 걸까요? 일단 소수민족 자치구역의 면적이 중국 전체 면적의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국경을 접한 곳에 있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안보 면에서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내야만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등 모든 측면에서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로 묶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인 전제가 바로 공동의 시조죠. 모두가 하나의 뿌리라는 상징성이 민족을 응집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중화민족의 시조로 말해지는 주인공은 바로 황제인데요. 황제는 중국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마천이 중국 역사의 시작으로 삼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한민족은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듯이요. 중국인은 중화민족은 황제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청명절이 되면 황제 무덤인 황제릉에서 황제 제사가 열리는데요. 국가급 행사로 열립니다. 제사 때 북을 울리는데요. 총 몇 번을 울리느냐? 34번을 울립니다. 34번을 울리는데요. 이 34라는 숫자는 중국의 행정구역의 수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 바로 23개의 성, 4개의 직할시, 5개의 자치구, 2개의 특별 행정구인데요. 이 23개의 성 안에 대만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황제 제사 때 울리는 34번의 북소리는 중국인 모두가 황제의 자손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중국에 속한 구성원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황제인데요. 황제는 원래 신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화된 거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증명하기 어려운 신화와 전설의 시대와 만나게 되는데요. 기록으로 전해지지 않는 역사의 공백을 고대 역사가는 신화와 전설로 채워 넣었던 거죠. 사마천도 그랬던 겁니다. 제 전공이 중국 신화인데요. 오늘날 중국이 국가와 민족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화를 어떻게 동원하는지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프로젝트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여러 역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국 역사의 기원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여러 학문 분야를 총동원한 국가급 역사 프로젝트 중에 중화문명 탐험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화 문명의 근원을 탐색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의미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중국 역사의 기원을 앞당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민족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중국 영토 안에 존재했던 다양한 문명을 모두 중화 문명으로 만들어서 하나로서의 중국이라는 정체성을 빚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역사 프로젝트가 중국하고만 관계된 게 아닙니다. 중화 문명 탐험 공정의 논리대로라면 한국의 상고사와도 관계가 있는 홍산 문명 역시 중화 민족의 일부가 되고 마는데요. 그 역사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중 간의 첨예한 역사 갈등을 빚었던 동북 공정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북 공정의 결과 고구려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 지역에 존재했던 여러 고대 국가와 문명이 모두 중국의 것으로 해석이 되었죠. 이렇게 하나로서의 중국은 중국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핵심 중에 핵심 개념인데요. 국가적 행사나 기념비적 건축물에는 그 하나로서의 중국을 의미하는 상징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한족과 소수민족의 수를 합한 56이라는 숫자인데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각 민족의 고유 의상을 입은 56명의 어린이가 끼 오성홍기를 들고 입장했었죠. 건국 70주년 행사에서는 70발의 포성이 천안문 광장에 울려 퍼졌는데요. 바로 56대의 포로 쏘아 올린 포성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상하이에서 엑스포가 열렸었죠. 엑스포 중국 간의 지붕에 얹힌 들보의 개수가 바로 56개였습니다. 엑스포 중국 간의 모습을 놓고 당시에 말이 많았는데요. 면류관처럼 생긴 데다가 높이가 69m나 됐습니다. 다른 나라 국가관은 높이가 20m 정도였거든요. 우뚝 솟은 면류관 형태의 중국관이 다른 나라 국가관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은 뭘 연상시켰을까요? 바로 그 옛날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던 중국을 연상시켰습니다. 엑스포 중국관의 56개의 들보는 하나로서의 중국을 상징하고요. 면류관 형태는 세계 중심으로서의 중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엑스포 중국관은 하나로서의 중국과 세계 최고로서의 중국이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거죠. 일찍이 나폴레옹은 중국을 잠자는 사자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가 잠에서 깨어나면 온 세상을 진동시킬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4년 중국 프랑스 수교 50주년 기념 강연에서 중국이라는 그 사자가 이미 깨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자의 깨어남은 바로 중화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자 최고라고 하는 그 중화 사상은 그 중국인에게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는 컬처 코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천하의 중심을 의미하죠. 지금 시진핑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 중국夢을 부르짖고 있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밀랍 인형 전시가 만약 지금 열린다고 가정한다면 시진핑의 밀랍상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텐데요. 진시황이 최초로 통일했던 중국, 그 중국의 후계자인 중화인민공화국이 시진핑 시대에 또 다른 단계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마오쩌둥 시대의 모토가 계급투쟁이었고 덩샤오핑 시대 개혁개방의 시대의 모토가 경제발전이었다면 지금 시진핑 시대의 모토는 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이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 세계 최고였던 중국이 다시 최고가 되겠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둘러싸고 팍스 시니카와 팍스 아메리카나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고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이 금과 옥조처럼 받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숫자 1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 차이나입니다. 중국은 하나, 중화민족은 하나라는 개념이
중국의 영토와 민족의 불가분성, 그리고 역사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바탕이 된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버원으로서의 차이나입니다. 중국이 최고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고 있는 중이죠. 중요한 건 하나로서의 중국과 최고로서의 중국이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하나로서의 중국을 강조하는 중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살펴볼 중국의 역대 도읍지는 바로 하나로서의 중국, 최고로서의 중국을 빚어내는 역사적 자원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안, 로양, 카이펑, 항저우, 난징, 베이징까지 6도읍지를 차례차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